미디어들은 패턴이 있어요. 지난 1월 달에 ETF 승인됐잖아요. 네. 그 비트코인의 빅빅빅 뉴스거든요. 근데 미디어들이 침묵해요. 가격이 오를 거고 꼬재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비틀죠. 왜 가격이 안 오르지? 뭐 집중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러죠. 잘 모르면서도 안 좋은 뉴스는 막 재확산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시장이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월드의 가격은 안 좋은 뉴스, 그것이 새롭고 안 좋은 뉴스면 반드시 빨리 반응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또 비트코인의 가장 권위자이시자 또 한국의 그리고 또 글로벌의 비트코인 역사를 또 새로 써가고 계신 이제 오태민 교수님 모시고 참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갱신을 하고 있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 생각을 바꾸겠죠? 아, 비트코인 원래 1억 아니야? 이렇게. 그런 비트코인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공부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또 새로운 채널에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여러분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달러를 기반으로 여쭤봤었어요. 달러가 지금은 1,300원이 우리한테 익숙한 환율이잖아요. 근데 좀 2년 전만 하더라도 10년치 달러 평균은 1,200원 선이었고 그래서 1,200원이 너무 비싸다. 1,200원 아래서는 좀 싼 구간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었고 그때 교수님께 제가 여쭤봤던 게 과거에 그럼 20년 전에는 달러가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500원이었을 때는 500원의 원달러 환율이 그냥 적정 수치라고 느끼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냐라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여쭤봤었고 그때가 아마 가격이 지금보다 한 5분의 1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럼요. 그런 대화했었죠. 이사님하고 같이 나눈 대화의 요지는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그 환율이라는 게 그 자체로는 임의값이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이유가 있지만 처음에 세팅된 가격은 되게 임의적이다. 왜 우리는 1,000이라는 기준점을 갖고 있냐, 달러에 대해서. 100일 수도 있잖아요. 엔화는 100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를 찾으면은 이상한 난센스로 들어간다. 그냥 임의값이다. 그러면 지금의 비트코인 그 당시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는 것도 임의값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1억도 임의값이다. 그러니까 상방하방 논리적으로 다 열려 있는 거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럼요. 값이고 거기에 적응하냐 안 하냐는 대중들이 형성된 가격에서 느끼는 거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4월에 반감기를 앞두고 있고 사람들이 아직은 계속 궁금증을 갖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도 똑같은 질문 아마 한 달에 수백 번을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럼 비트코인은 왜? 어디다 써요? 이게 좀 가장 궁금할 텐데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다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바뀌었다.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비트코인을 어디다 쓰냐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쓸모가 없지 않냐라는 전제에서 실체도 없고 실물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우리 삶에 갑자기 끼어들었으니까 당연히 하는 질문이 맞습니다. 어디다 쓰는데 이게 이런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1억 원이 되고 미국에서 ETF가 승인돼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금융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일부 보유하려고 하는 시대를 기정사실로 한다면 비트코인은 어떤 용도로 갖게 될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는 그 현상 위에 어떠한 네. 그렇죠. 서비스를 얹을 것인가, 그렇죠. 또한 프로젝트를 얹을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플레이어들은 비트코인 가지고 무엇을 할까? 금융기관이라는 플레이어들은 그 비트코인 갖고 무엇을 할까? 삼성전자, 애플,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은 비트코인을 갖고 무엇을 할까? 이런 질문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쓸모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할 시기는 지났다라고 네. 말씀하시고 있고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이해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사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가고 막 5,000만 원이 가고 이럴 때는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미국에서 어느 피자집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다. 테슬라는 도지로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도 어떻게 쓸모가 있겠지라고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 쓸모보다는 그 비트코인 현상 위에 어떠한 기업들이 플레이어로 참여할 그렇죠. 것인가. 다만 이제 기대하는 바일 수도 있고 전망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뭐 기대가 많이 섞인 전망인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들 관심들은 있어요. 다만 이제 정부의 눈치, 여론을 보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옛날처럼 또 폭락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그러면 또 사회의 질타를 받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괜히 발을 얹었다가 우리 또 욕먹을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이제 마지막 남은 두려움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생각했을 때 전 참 모빅 프로젝트가 신기한 게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을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데 모빅 프로젝트는 JTBC와 큰 협약을 맺었어요. 그 작지 않은 협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현상보다 더 먼저 어떠한 기업과 그런 미디어와 맺은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원래 모빅은 비트코인 현상을 보고 재현을 한 거지만 똑같은 비트코인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현상을 재현하고 나서는 바로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간다는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기업형 블록체인은 왜 필요하냐면 사실상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담론은 형성된 지 오래됐는데 뭐 맨날 고양이 그림이나 뭐 NFT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원숭이들 그려놓고 뭐 그거 갖고 오늘 셀럽 1억 샀다 뭐 이런 거 하다가 거품 생기고 꺼지고 보여준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은 처음에 물론 야한 동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은 채팅이라든가 이런 데 쓰였지만 결국 우리가 인터넷을 가지고 생산성을 혁신하는 쓸모를 찾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인터넷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었겠어요. 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강의도 하고 했잖아요. 네. 코로나 때 우리가 인터넷을 정말 20년 전에 그렇게 게임하고 야한 동영상 보고 이렇게 시작된 인터넷인데 그때 그 담론이 있었어요. 인터넷 쓸모없다라는 담론. 근데 결국 인터넷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경제권을 만들었잖아요. 그 블록체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시작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조금 퀘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이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갖고 막 이런 기술 제창하면 나중에 기업들이 그걸 쓸까? 그랬으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뭐 있겠지만 그렇게 눈에 확 뜨진 않아요. 그런데 아예 이 블록체인의 어떤 블록체인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상당 부분을 기업한테 주면 기업들이 쓰지 않겠냐. 그럼 기업들은 콘텐츠를 만들지 뭐 JT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 기업이죠. 그렇죠. 콘텐츠와 블록체인을 연결해서 뭔가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어떤 행사에 입장권을 나눠주는데 그 옛날에는 입장권이 그 인기가 있으면 막 뒤에서 매집하는 사람도 있고 막 사고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블록체인이. 뭐 그런 데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유익하고 공적인 행사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그 비트코인을 줄 수는 없으니까 비트코인이 없으니까 모빅을 좀 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모빅 창시자로서 처음 창시하실 때 처음 의도 기업형 이런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가 의이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깨달은 게 2014년이고 깨달았다고 자칭 이제 생각하는 거죠. 1년 지나서 1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 비트코인을 장부 복사해서 하드포크라고 하는 장부 복사를 해서 생태계를 구축한 다음에 이거를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나눠주면 이 화폐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대기업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죠. 그러나 실패를 계속 한 거죠. 한 7년 정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2년 전부터 가능성을 본 거죠. 대중들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대중들하고 소통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청봉에 한번 오면 설악산 꼭대기가 대청봉이잖아요. 대청봉에 올라와서 내가 코인을 나눠주면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지만 거기 올라온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치가 생겨서 그 아래에 이제 산 아래에 오색 약수터라든가 백담사에서는 다른 가격이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대청봉까지 못 올라간 분들이 대신 올라간 사람한테 사는 개념이니까 코인은 어딘가 없어지고 대청봉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인건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착시가 일어나요. 이 코인이 그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런 실험을 해볼 수 있다라고 2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청을 쇄도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우리는 비트코인을 놓쳤으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막 제 사인회 와갖고 옆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저 메일도 받고
교수님 그거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욕을 엄청나게 먹었지만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대청봉은 뭐 위험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사람들이 막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축구를 하면 다치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젊었을 때인 줄 알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요. 그러다가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대청봉에서 하면 심장마비로 어떤 분도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청봉에서 하지 말고 좀 만만한 관악산. 네. 그러면서 좀 퀘스트 게임 용어잖아요. 관악산, 계룡산, 뭐 한라산, LA, 그 다음에 호주 몽트빌 이렇게 난이도를 올려갔죠. 그러나 대청봉은 똑같습니다. 대청봉은 자기가 땀과 그 순수한 노동을 들어가는 거라면 호주는 이제 여행 경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호주를 갔다 오고 나서 에어드랍이 끝나자마자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제가 말한 이론대로 된 거죠. 여러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테스트들을 겪으면서 이제 좀 견고해지고 있는 생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생태계 이야기는 잠시 뒤에 또 재밌는 공간을 소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미국 사람들도 코리아 시장을 주목을 하나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관심이야 있겠지만 뭐 우리가 기준은 아니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든 1억 기준은 그냥 우리한테만 중요한 기준이죠? 그렇죠. 아무도 뭐 한국 돈으로 1억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외신은 못 본 것 같고요. 7만 달러를 많이 얘기하고 10만 달러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7만 달러는 지금 터치를 했고 지금 그리고 형성되고 있고 그럼 다음 10만 달러가 조금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더 큰 비트코이너들이 바라보는 넥스트 빅 이벤트죠. 10만 달러 달성 이벤트에서는 늘 그랬잖아요. 저희가 어떠한 큰 이벤트의 결과에 다다르면은 꼭 고래들이 파는 형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렇겠죠. 우리는 지금 10만 달러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이 험난할 겁니다. 그래서 10만 달러 터치야 올해 안에 하지만 그걸 계속 유지할지는 퀘션이 있어요. 그걸 뚫고 올라가겠지만 다시 10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요. 정부들이 참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정부 기관들은 사실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들이 가장 잘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가치를 왜 이들은 파나? 이것도 좀 그건 법제화가 되어야 될 거예요. 아마 정부가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려면 어떤 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범죄 수사를 하다가 획득한 자산들이 많거든요. 일부러 산 건 아니고 그런 건 바로바로 팔게 되어 있나 봐요. 몰수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압류.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대략 10만 개 정도 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20만 개가 넘어야 말이 돼요. 왜냐하면 비트피넥스 해킹이 20만 개였는데 그 해커를 잡았거든요, 미국이. 근데 어떤 뉴스를 봐도 그 20만 개 어디 있는지 말 안 해요. 법무부가 말 안 하는 거예요. 홍콩 거래소한테 돌려줘야 되나 봐요,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국도 6만 1,000개가 지금 압류가 됐어요. 중국인한테로부터. 뭐 일본은 일본 건 아니고 돌려주는데 그 마운트 곡스 때 14만 개를 지금 돌려줄 거예요. 그게 올해 안에 이제 풀릴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풀린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그건 악재 아닐까? 악재죠. 악재, 늘 악재였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제가 관찰해본 마운트 곡스의 그 채권자들 물량 얘기가 나오면 가격 안 좋아요. 스트레스인 거예요. 골칫거리인 거예요. 다만 희망적인 반응들이 있죠. 그거 다 흡수된다 이러는데 흡수되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안 오르겠죠. 떨어지진 않더라도 올라야 될 게 안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게 사람들이 유동화를 시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미디어들이 확산할 거라는 거예요. 미디어들은 패턴이 있어요. 지난 1월 달에 ETF 승인됐잖아요. 네. 그 비트코인의 빅 뉴스거든요. 근데 미디어들이 침묵해요. 그냥 그 사실만 보도하지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고 호재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비틀죠. 왜 가격이 안 오르지? 뭐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러죠. 근데 미디어들이 좋은 뉴스를 막 떠들어준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저는. 근데 미디어들이 잘 모르면서도 안 좋은 뉴스는 막 재확산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시장이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월드의 가격은 안 좋은 뉴스, 그것이 새롭고 안 좋은 뉴스면 반드시 빨리 반응하고요. 좋은 뉴스는 아주 천천히 반영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1월 달에 ETF가 한 달 열흘이 지나서 반영이 된 거죠. 이게 그러고 나서 저는 막 다음 달부터 이게 막 1억을 가고 10억을 가고 막 이런 새로운 세상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진짜 한 달 동안 잠잠했고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국 구정, 네.
한국 구정 이제 코리안 이제 영어로는 차이니스 뉴 이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짜 폭등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게 왜 이런 미디어나 언론사들은 그렇게 빅 이슈를 크게 다루지 않을까요? 기자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 네. 무지한 것도 있고 그 무지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좀 얼굴이 두꺼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그게 나중에 자기 기사를 보면 이불킥을 할 기사들을 막 써내는 거죠. 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쓴 게 아니거든. 월스트리트저널이 쓴 거거든. 파이낸셜 타임즈가 쓴 거거든. 부정적이니까 옳거냐고 막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핑계 대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월스트리트하고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들이 나중에 굉장히 창피할 거예요. 내가 이 기사를 왜 썼지? 말하면서. 한번 지난번 불장 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아주 멍청한 기사를 냈어요. 그건 진짜 두고두고 멍청한 기사인데 네, 두고두고 멍청한 비트코인 지갑 빅데이터를 돌려봤더니 소수의 지갑의 뭐 5%인가가 95%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스투피드한 보고서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지갑이라는 걸 한 사람이 수만 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비트코인 지갑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지갑은 만드는 게 아니라 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가 그 조약도를 주어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0.1 비트코인 이상 담은 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01 이상 담은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비트코인은 99.9%는 빈 지갑이에요. 0.01일 거고 나머지 0.001%가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 뉴스를 나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갑은 원래 있는 건데 우주의 분자수보다 더 많아요. 그거를 분모로 해버리면 비트코인은 그걸 분모로 해보면 0.0000001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사를 어떻게 쓰죠? 몰라서 머리가 비지 않으면 못 쓰는데 그게 머리가 비었는데 걔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네요. 그래서 그거를 막 재확산해갖고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나도 글을 쓰고 얘기를 해줬어요. 비트코인 지갑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다.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내가 계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냥 있는 거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수만 개를 만들 수 있다. 꼭 부자가 자기 지갑에 하나에 다 담는다는 보장이 어디냐. 한 개씩 1000개로 나눠서 1000개 갖고 있는 애는 가난한 애도 나오는 거예요. 그 통계에 의하면. 1000명의 가난한 애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사과 기사를 써야 돼. 우리가 진짜 비트코인을 몰랐다. 옛날에 뉴욕타임즈가 100년 전에 로켓은 날 수 없다라고 칼럼을 썼어요. 우리가 이렇게 작용 반작용, 뉴턴의 작용 반작용은 공기를 밀어내는 거다. 벽을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다. 우주 공간에는 밀어낼 게 없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걸 뉴욕타임즈가 자기네 사 브랜드를 걸고 아예 그냥 가르치듯이 써가지고 물리학자들이 기가 막혀갖고 그래서 나중에 크게 사과 그걸 냈어요. 우리가 정말 무식했다. 물리학자한테 안 물어본 거예요. 작용 반작용을 문과수는 생각한 거죠. 공기를 밀어야 나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뉴욕타임즈의 현 주소예요. 그 뉴욕타임즈의 100년 전에 그 창피함을 비트코인에서 저는 수없이 봤어요. 월스트리트저널. 내 기억나요. 월스트리트저널 까먹지도 않겠어. 2년 전 그 불장에서 끄고 싶으니까. 비트코인이 소수한테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분모에다가 비트코인 지갑수를 넣은 거예요. 비트코인 지갑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우주의 분자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게요. 전제도 잘못됐고 계산하는 분모도 잘못됐고. 통계라는 게 원래 저도 통계를 하지만 지 맘이에요. 지가 분모에다 뭘 넣을지는 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피어들한테 같은 통계 전문가들한테 인정을 받고 학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기자들은 지들이 막 찌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인정해주는 그 학자들 세계라는 게 없으니까. 제가 기자라는 직업을 너무 편해서 미안한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폄하해도 돼요. 왜냐하면 워낙에 무지할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현상인데. 근데 무지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제 미국의 ETF 승인이 있고 나서 좀 다음 화두로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이제 홍콩인 것 같아요. 홍콩은 왜 이렇게 좀 빠르게 ETF 승인을 하려고 하는지, 심지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또 반대 세력이라고 어떻게 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홍콩에 좀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걸까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3년 전부터 이상한 뉴스가 홍콩발로 나왔어요. 코로나 한참. 비트코인 거래소를 승인한다는 뉴스가 먼저 떴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뭔가 스탠스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번에 ETF를 보면서 좀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가설 중에 어떤 가설 하나가 이제
좀 확신이 돼서 대중들 앞에 좀 떠들어도 되겠다. 저는 여러 가지를 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좀 떠들어도 될 만한 시점을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거는 워낙에 명백한 똥볼이기 때문에 제가 떠들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참 떠든 것 중에 하나가 올해 반감기는 선반영돼서 올해 초부터 반영될 거다라고 제가 작년에 엄청 떠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다가 저도 베팅을 한 거죠. 베팅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일관성 있게 계속 밀어보셨는데 다행히 구정 1월 1일로 제가 맞았어요. 네. 차이니즈 뉴이어로 제가 맞췄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홍콩이 중국하고 좀 다른 스탠스를 보이는 게 뭐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 저런 가능성이 있을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상식적인 가능성은 중국이 너무 중국화돼가지고 역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홍콩이 중국화돼서. 그게 아마 중국 수뇌부들한테 굉장한 타격이 됐을 거야. 홍콩이라는 곳이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A라는 정책을 피는데 홍콩은 B라는 정책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인들은 차단당하지만 홍콩까지 여행이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홍콩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거나 홍콩에 세컨드 하우스가 있는 부유층한테는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적당한 문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 은행에 총기를 휴지한 청원 경찰이 있습니다. 상주한다는 게 써 있거든요. 그 아저씨 이렇게 보면 뭐 모자 내려놓고 딴짓하고 있거나 배 불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진짜 기관단추 들고 들어오면 아무 대항력이 없을 것 같다.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문구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은행을 적어도 털려면 그거 이상의 장비는 있어야 되는 거죠. 총기를 소유한 청원 경찰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그렇지. 한 명 정도는 제압하는 장비인데 그것까지는 이제 95% 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몽둥이 들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랜드는 이제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홍콩이라는 게 하나의 장벽이 되는데 이것만 열어놓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그 서민들은 소외가 되지만 엘리트들은 숨구멍이 생기는 거죠. 슈퍼리치들.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외국에서 중국에 투자할 때 홍콩을 경유하는데 홍콩이 중국화가 금융예산 안 했다라는 신호도 되는 거죠. 아직 자유롭다 홍콩은.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제 가능성은 가장 큰 가능성은 시진핑도 결국 기득권자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1년에 2만 명의 공무원들을 숙청하고 있어요. 그 시진핑 이후로. 우리가 다 뉴스를 몰랐지 중국의 엘리트들을 대폭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가능한 거거든요. 엄청난 수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도 기득권자잖아요. 그러네요. 그 기득권자들이 시진핑을 옹호하는데 그들에게도 숨구멍이 필요한 게 된 거죠. 이게 제 가설입니다. 홍콩이란 숨구멍 열어준다. 그렇죠. 그러면 좀 이어서 질문 드릴 거는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홍콩의 ETF 승인 후에 만약에 이제 승인이 나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조금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아니, 우리나라는 홍콩과 무관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국도,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어요. 한국도 이렇게 정치 패러다임을 보면. 그러나 한국은 저는 그 굉장히 실용적인 마인드들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못 버팁니다.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만 갈라파고스로 간다? 용납 안 할 거예요. 용납 안 될 겁니다. 비트코인 승인됐어. 근데 난 비트코인 못 올라탔어. 오케이, 그 다음 이더리움이야. 이더리움에 대한 ETF 승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ETF 승인이 갖고 있는 의의가 좀 다를까요? 이더리움 승인 여부가 지금 관심사잖아요. 네. 5월 달이 이제 시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승인 나겠죠. 나는데 그게 꼭 올해냐라는 퀘션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10년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좀 압축하겠죠. 그래도 2년은 고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게 단순한 생각입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비트코인은 승인했는데 이더리움 승인 안 할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트코인 승인해가지고 지금 SEC 대에 난처할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승인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크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게리 겐슬러가 올려준 거다라는 부담을 지겠죠. 그러면 이거 학습 효과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게리 겐슬러가 올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정치권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때문에 자기가 중립이라는 걸 표방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대놓고 내린다? 이건 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한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정치적 비용을 쓰면서도 해야 될 어떤 그런 게 뚜렷해야 되는데 그 뚜렷한 이유를 저는 못 찾겠어요. 알트를 제가 한참 2017년도에 여러 의뢰가 있어가지고 한 1년 동안 알트 100서를 한 50개에서 100개를 읽은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제가 이름을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공부를 했죠. 왜냐면 워낙 물어보니까. 근데 알트를 읽으면 비트코인처럼 쉽지가 않아요. 뭔가 자기적인 걸 많이 짜놔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일부러 이해하지 못하게 쓰기도 해요.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더 클리어하나요? 클리어하죠. 그러니까 뭔가 어색해요. 알트들은 다. 그러니까 없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없었던 돈을 만들어서 두 개를 붙이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캐시 없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없는 생태계에다가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토큰을 만들어서 붙이는데 왜 가치가 생기지? 비트코인은 그렇게 접근 안 했거든요. 어떻게 좀 다른가요? 비트코인은 뭐 없는 생태계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을 좋아서 모이면서 생태계가 이렇게 빌드업이 된 거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 투자받지도 않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모빅은 알트로 분류되겠지만 비트코인을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을 안 한다는 걸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99%의 알트 프로젝트가 상장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희망을 주죠. 이 상장될 거야. 상장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통 가격 오르다가 꺼지죠. 왜냐하면 처음에 그거 투자한 사람들이 그 탐욕을 못 견디는 거예요. 수익 실현해버리고. 그리고 또 상장할 때 뒷돈을 많이 줘야 돼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럼 그거 회수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다 투자자들 부담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상장하겠다고 선언 안 했어요.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먼저 있었어요. 거래소보다. 그럼 비트코인은 거래소가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P2P로 거래를 했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비트코인 공부할 때 로컬 비트코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 보면 외국인들이 비트코인 들고 와갖고 한국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요. 서울역 어디서 만나죠. 인터넷에서 만나자. 파는 사람은 시세보다 좀 싸게 팔아요. 살려는 사람은 시세보다 좀 비싼 가격을 불어놓고 또 그런 걸 영어로. 그런 식으로. 중고나라처럼. 그렇죠. 그게 먼저인 거예요. 우리 모빅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퇴보가 아니라 그게 원래 비트코인의 모습이고 정부들이 거래소를 싹 걷어갈 때 비트코인이 살아남는다는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거래소는 지금도 걷어갈 수 있잖아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은행하고 연동돼 있으면. 그럼 비트코인 죽습니까? 아니죠. 안 죽어요. 원래 비트코인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이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느 회사에 제가 임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30명의 젊은 분들이 있어요. 크립토 투자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개인 간에 피어피로다가 피어투피어로 스마트폰으로 이동시켜 본 사람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젊은 분들. 당신들은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다. 무경험자다. 무경험자. 그 거래소는 그거 가짜잖아요. 가짜 숫자잖아요. 그렇죠. 임의의 스트레스. 비트코인은 원래 이렇게 내가 옮겨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고 그걸 승인하는 건데 심지어 이제 댓글로 그런 걸 봤어요. 수수료를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액수에 따라서 내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업비트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거래소 수수료가 수수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 그건 환전 수수료인 거고요. 비트코인은 세계적인 장부에다가 내 트랜잭션 올릴 때마다 그쵸, 채굴자의 거래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는 B라고 불러요. 수수료라고. 근데 이제 후발로 지금 막 비트코인 좋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업비트 수수료가 수수료인 거예요. 매도 수수료 말하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 저같이 10년 정도 한 게 이게 나 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서. 그리고 모비커가 이제 우리 종이지갑 문화를 되살렸거든요. 이게 디자인도 들어가니까 예쁘고 굿즈 같잖아요. 맞아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경험하면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 이해한 거예요. 이걸 경험하기 전에는 다 관념적인 거예요. 이거를 스크래치를 긁어서 암호키를 자기 스마트폰으로 불러드리고 보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 10년 전에 발견하고 친척들 커피 사주면서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이리로 가거든요. 1초도 안 걸려서 가요. 비트코인을 보내줬어요. 제가 미친 거죠. 그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돈 한 200만 원씩 준 거야, 200만 원씩. 근데 폰 바꾸면서 다 버린 거죠. 못 찾아요, 그걸 보고. 근데 그 주면서 내 커피, 그 당시는 뭐 2만 원 정도 했죠. 지금 200배니까 1만 원 정도 줬네요. 보내면 이게 1초도 안 걸리면 이게 그대가 지구 반대편에서 이 속도로 가는 거야. 이런 속도로다가 외환을 보내는 건 누구도 못해. 이렇게 하면 이게 소름 돋지 않냐라고 하면 소름이 안 돋는 거야. 나만 돋는 거야. 외국에 돈을 보내본 적이 없나 봐.
왜 그 돈 보내봤죠? 이렇게 요약하면. 그러면 그거 바로 가나요? 안 가요. 엄청 이래요. 또 어. 환전 수수료 많이 내고 또. 그렇죠. 사람들은 한국에서 돈을 가면 쭉 가니까 음. 카카오페이처럼 미국도 보낼 수 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온실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응? 정말 지구 반대편으로도 바로 보낼 수 있고 그럼요. 장부가 명확하게 기록되고. 그럼 거기에 환전 수수료 안 내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보고 소름이 안 돋으면 안 되는데 거래소 거래만 하는 거예요. 업비트 수수료 얘기. 예, 어필 수수료가 수수료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거 종이 지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지금 아마 근데 이번에 올해 많이 또 편입이 되신 것 같아요. 새로 유입이 되신 것 같은데 편입이 아니라. 그러면 한 번쯤이라도 실제로 이거를 업비트 거래소 말고 그 정말 본질적인 거래를 좀 해보려면 어떻게 해볼 여기 수 와서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하죠. 제가 10년 전에 이런 걸 만들고 싶었어요. 비트코인 연구소라는 명함을 딱 새긴 다음에 비트코인 연구소는 2층에 놓고 1층은 비트코인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거래하고. 비트코인을 이 종이 지갑이나 이렇게 폰으로 거래하는 그런 걸 나는 2층에서 계속 강의하고 누가 1억을 투자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강남역쯤에 이렇게 하나를 구해갖고 비트코인 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뭐 무산됐지만 지금 모비그룹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이 공간이 그런 공간. 사람들이 만나서 차 마시면서 거래하고. 많이 최근 들어 비트코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소수점 거래도 가능하다 보니까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떤 공부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하려면 우리 모빅을 하시면 돼요. 모빅은 비트코인의 10년 전 가격이거든요. 굉장히 싸고 종이지갑 문화이기 때문에 어플도 있어요. 그래서 어플로도 하지만 종이지갑으로 만나서 하고 자기가 종이지갑으로 보관하고 긁어서 스마트폰을 불러들이면서 스스로 몸으로 사실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차이인데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면 남자들이 보통 그래요. 매뉴얼을 보고 읽죠. 지금 제가 노안이어가지고 왜 이렇게 매뉴얼 보기에 글자가 작은 거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 이렇게 딱 물건을 사면 저는 매뉴얼 보고 쭉 읽어요. 진공청소기 뭐. 어떻게 쓰는지. 네, 근데 우리 아내는 그냥 켜봐. 랩 듣고 이제. 그리고 이 매뉴얼 보고 읽는 나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다 읽어보거든요. 읽어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아내는 켜보지. 그러니까 만약에 제 책을 읽고 지혜 족보라든가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읽는 거는 매뉴얼 보고 읽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중화되기가 어렵죠. 비트코인은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아내처럼 진공청이 틀어보고만. 근데 사실은 대부분 직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봐야 돼요. 근데 배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비트코인 갖고는 살 떨려서 못해요. 저도 안 합니다. 진짜 제가 비트코인을 해킹당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를 제가 1,000만 원일 때 3,000만 원 해킹을 당해봤거든요. 그 이후로는 저도 비트코인을 만약에 제가 옮기려면 진짜 각 잡아요. 한 그 구상만 해도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도 하루 전부터 스트레스가 돼요. 일반인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게 그냥 업비트에 그대로 두는 거죠. 차라리. 네. 근데 저는 다 빼놨었기 때문에 다 박혀 있거든. 그래서 저는 현금 하려면 그걸 넣어야 돼. 다시. 받아주지도 않아. 받아주지도 않아서 이게 외국 거래소 보냈다가 이렇게 보내는 아주 멍청한 짓을 해야 되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이 비트코인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렇게 떨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비트코인 같이 비싼 걸 그렇게 못 하잖아요. 모빅은 비트코인 똑같은데 싸거든요. 해볼 수가 있죠. 모빅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저는 비트코인이 50만 원대 발견했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몇만 원짜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너무 몰라가지고 이상한 데 보내고 막. 몇만 원 잃어도 기분은 안 좋지만 막 뼈가 아프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빅이 딱 5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몇만 원씩 보내보는 거예요. 남한테 주고 저처럼 만 원씩 친척들한테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비트코인의 현상을 또 이해하시기에 지금은 너무 많은 기회비용이 들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서 또 교수님께서 대중화를 위해서 또 만드신 모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요.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모빅을 처음에 어떻게 나눠줬냐면 메타버스와 돈앱니다라는 제 책을 네. 사면 거기 거기다가 넣었죠. 30개나 20개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체험 키트라고 써줬어요. 코인이라고 안 하고. 체험 키트 해라. 그래서 그걸 실제로 체험해보면서 몸에 익은 사람들이 있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횡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사태로 이제 그렇죠. 그거 가만히 갖고 있다 횡재한 사람들이 지금은 위너 같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 말 그대로 체험해보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자신감. 그거 그대로 갖고 있다 횡재한 사람들은 기분만 좋지 나중에 실제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비트코인 그렇게 활용 못합니다. 써보고 보내보고 그럼요. 네. 자신감이 없으면 별짓 다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거래소 빼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거래소하고 할 때 문제가 되는데 거래소는 6컨펌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래소에 보냈는데 유권 보면 1시간이거든요. 때로는 2시간도 돼요. 승인을 안 해주는데 그게 안 간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자면 되거든요. 잠을 못 자는 거야. 진짜 불안, 내 돈이. 불안해서 잠 못 자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찾아가지고 새벽에 저한테 카톡 보내고 페이스북,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진공청소기 안 켜본 거예요. 한 번도. 사고 꽂아보질 않은 건데. 그냥 자기 거라고 이제 그것도 쿠팡에서 안 온 거예요. 그냥 쿠팡에 있는 거죠. 내 진공청소기. 장바구니 정도에. 네. 그 가격 오르네. 아, 좋아. 이런 거. 집으로 배달받아가지고 한 번도 안 켜본 거예요. 여기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이 얘기로부터? 아니요, 저도. 똑같죠? 네, 안 해봤죠? 진공청소기 꽂아줘. 저도 안 꽂았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꽂아보겠습니다. 그럼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 어떻게 활용해요? 못 활용해요. 업비트밖에. 그거 동결되잖아요. 위기 상황. 맞아요. 그래서 그거 20개, 30개를 갖고 있다가 200만 원, 400만 원, 지금 1000만 원이 넘는데 그거 횡재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 쌀 때 보내본 사람들이 위너예요. 여기 모비회관이 딱 좋습니다. 서울에 있고요. 부산에 있고 곧 대구에 생길 거고 광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모비회관에 가서 모비코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고 다 가르쳐줘요. 선의로. 자기도 원래 수학 제일 좋은 수학 선생은 수학 못하다가 수학 잘하게 된 선생이 제일 좋거든요. 경험해본. 그쵸. 밑에서부터. 그치.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시장이나 교육 시장은 다 우리 때는 성문 종합 영어인데 집합 수학은 정석, 집합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명사 공부하는 영어로 치면 제일 많아요. 왜냐면 각 잡고 시작했다가 더 그 앞에 이제 그렇지. 성분 종합 기초 영어랑 맨투맨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P2P로 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선의로 가르쳐줘요. 전국에 모비회관이 아마 더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에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좀 가보시고 또 교수님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지혜족보 채널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모빅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 오테버스라는 채널도 있습니다. 가서 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 짧게 홍보를 하자면 비트코인 투자 바이블이라는 교재도 있습니다. 강의원. 그거 함께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은 아마 이런 비트코인의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이런 우리나라에서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빅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에 급변하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할 줄 모르는 이 시대에 업비트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 모빅회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이제 중앙회관입니다. 서울 모빅회관에 왔고 지금 여기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0.01모로 구매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뭐 공짜로도 주는 것 같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근데 여기 6개월 회원권이 아주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여기 배지가 있고요. 네.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고. 그러면 0.01모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4,500원. 네, 현재 기준으로 0.01모 4,500원 딱 카페 가격인데 요거 그럼 가격이 변동이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영업하시는 분이 이제 이 원가가 대비해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수익이 좋으니까 아마 싸게 저렴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모빅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아, 모비커스. 네, 그래서 임금을 안 받았습니다. 이게 저는 처음 들어왔어요.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저 가격 변동되나? 왜냐면은 가격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이. 그렇죠. 그래서 조금 한번 궁금했고. 그 얘기를 하려면 저 얘기를 네, 하면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네. 같이 가보실까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놀란 게 일단은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스타벅스. 많이 좋아하시는 스타벅스 뭐 진짜 다 들어와 있습니다. 투썸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옆에 이게 커피 머신인가 이거 무슨 스타일러인가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 제품들이 들어있는 자판기고요. 커피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모빅회관에 보급이 될 텐데요. 지금은 이제 이 보조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 보조 기계가 뭐냐면 이 커피를 사요. 커피를 사면 그 커피 가격만큼의 모빅을 종이 지갑으로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스타벅스 프렌치 로스트가 2,600원인데 네. 2,600원을 사면은 2,600원을 페이백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2,600원은 현금으로 그 결제해갖고 그 비자나 마스터로 결제해가지고 이제 커피는 마시는 거고요. 2,600원어치 모빅이 나오죠. 근데 모빅 가격이 늘 바뀌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0.01모를 주기로 했어요. 0.01모면 오늘 가격으로 4,500원이거든요. 0.01로 그러면 이 가격이 좀 4,500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커피 머신은 이제 분양이 될 건데
이 커피나 모든 차의 가격이 동일해요. 그래서 원화로 늘 바뀌죠. 만약에 모빅이 100만 원이 된다면, 만약에 100만 원이 된다면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0.01이니까. 커피를 10,000원 주고 사는데 10,000원어치 모빅이 나오는 거죠. 그럼 사실상 무료인데 그렇죠. 커피가 무료인 거죠. 왜 이런 무료 행사를 하시는지. 물론 모빅을 이제 P2P로 거래하거나 아니면 모빅 매니아 같은 앱을 통해 가지고 0.01모를 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뭐 방법이지만 그런 거는 이제 잘 안 하죠. 0.1이 너무 적으니까 보통 0.1모 이상 하죠. 근데 원래 모빅의 철학이 이렇게 비트코인의 초기 정신을 재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의 비용을 들이고 조금 모빅을 얻는 것도 하나 일종의 에어드랍인 거죠. 채굴의 과정이라고도 사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그렇지. 원래 모빅의 철학이 화폐 현상을 재현하는 건데 내가 그 모빅을 저는 안 팔았지만 관악산에 올라오거나 계룡산에 올라온 분들한테 드렸잖아요. 그럼 거기 올라오려면 시간의 비용도 들고 노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커피를 사는데 돈을 썼는데 그만큼의 모빅을 주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요. 내가 커피를 4,500원짜리 사고 4,500원어치의 모빅을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 안 하고 모빅을 4,500원어치 사고 커피를 공짜로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관념이. 예, 그래서 모빅 가격이 폭락할 것 같은데 모빅 가격 폭락 안 합니다. 일종의 실험인 거예요. 이것도 사회 실험. 사람들 생각을 바꾼다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서울 회관에는 있고 이제 곧 상용화가 될 거고 네. 모빅 회관에만 일단 먼저 뿌려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워낙에 공짜로 커피를 사는 거니까 문전 성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양받으려는 분들은 많은데 일단 돈을 벌면 다시 모빅을 살려는 의지가 충만한 회관과 이제 특수한 이제 분들에게만 일단 먼저 분양을 하겠죠. 또 사회 좀 실험이라고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체험해보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교수님께서도 모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모빅 어떻게 사는데 그 좀 많이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근데 커피를 마시고 모빅을 살 수 있다? 커피를 마시고 모빅을 얻을 수 있다? 모빅을 얻고 공짜로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체험을 하면은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채굴하는 곳도 있다고 들어서 거기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죠. 이게 S9이라는 그 비트코인 채굴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기계로는 좀 구형이고요. 그 구형, 비트코인 채굴 기계가 되게 비싸요. 그런데 구형은 이제 비트코인을 썼는데 비트코인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런 구형 가지고는 비트코인 채굴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모빅은 난이도가 낮으니까 이 구형 채굴기를 채굴자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채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노드들이죠. 실제로 우리 비트 모빅은 전 세계적으로 160개의 노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발행량을 좀 정해놓으시고 일부는 심지어 요즘 락업도 하시고 있는데 계속 채굴기가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미 시장에 풀려 있는 게 있는데? 채굴은 그런 상관없죠. 채굴은 채굴이 목적이 아니라 비트코인, 비트모빅 시스템이에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랑 똑같은 거죠. 이건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야 우리가 송금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계들이 낡았어요, 이렇게. 이거 이제 비트코인 한참 채굴하고 중고로 나온 걸 이제 우리 채굴업자들이 사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것도 이제 쓰다가 이제 폐품이 된 거죠. 여기도 한번 찍어주세요. 이 사무실에서 조용하다 여기. 2019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제 그 당시엔 GNC, 그러니까 유전자 기반 블록체인을 시도를 하면서 이제 저걸 개발한 거예요, 메인넷을. 개발하는데 실비가 들어간 게 이제 제 인건비를 빼고 한 1억 5천 들어갔고요. 제 인건비랑 이제 간접비 이런 거 다 합치면 2억 5천 정도로 추산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억 5천 들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투자자가 철수를 했죠. 철수하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버티다가 이제 채굴기를 꺼요. 그게 이제 시스템 종료가 된 거죠. 그게 2020년 11월 26일이에요. 그리고 저걸 이제 2022년 9월에 다시 키고 이제 모빅을 했기 때문에 모빅은 사실상 폐품을 되살린 거기 때문에 원가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왜냐면 투자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채우기만 켰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안 받았으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줄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시작하신 게 몇 년도라고 하시죠? 2018년도 가을에 들어왔죠. 2018년도 가을.
2018년가 꽤 됐네요. 5년이 넘었죠.